어, 돈이 되는 미래특허 119 첫 페이지쯤에 보면은 이렇게 긴급한 특허하고 느긋한 특허를 1부, 2부, 3부에 각각 특허의 영역들이 나오는데, 특허와 디자인의 영역들이 나오는데, 긴급한 특허 중에서 한국에 잘 맞는 특허, 대기업에 맞는 특허, 중소기업에 맞는 특허, 선행기술 장벽의 가능성, 즉 특허를 연구해도 이미 다른 국가나 다른 회사에서 특허를 이미 해놨을 가능성, 등록했을 가능성, 그 다음에 한국 기술 선점 가능성, 한국에서 노력해서 그 특허나 디자인을 먼저 등록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영역, 이런 식으로 긴급한 것, 그 다음에 느긋한 것, 즉 아주 급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선진국들이 특허와 디자인을 등록할 것들, 그런 것들을 역시 또 중요도 순위를 매겨서 한국에 잘 맞는 특허, 대기업에 맞는 특허, 중소기업, 선행기술 장벽, 한국의 기술 선점 가능성, 이렇게 해서 중요한 특허 영역들을 분류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거랑 한번 대조해 보시면 되고, 제가 한 개 정도를 3세 때 바꿀 생각입니다. 다시 좀 더 고려를 해봤고요. 저번 동영상이 시공간 벡터의 중첩, 즉 자연에 대한 향수, 그다음 도시를 떠나고자 하는 열풍과 고령화, 1인 가구, 그다음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퍼지는 귀차니즘, 무인차와 인공지능, 이런 벡터, 시공간 벡터들이 이렇게 겹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특허와 어떤 디자인들이 유행할 것이냐를 한번 미리 예측해 봤다 이거죠. 그래서 어제는 저번 강의에서는 그 의자 트랜스포머 수행원 로봇이 가장 잘 팔릴 아이템이다.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디자인 등록을 해놓고 그 트랜스폼에 필요한 그 특허들을 만들어 놓는다면은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국제 등록을 해놓게 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삼성한테 한번 권해 본 거고요. 그래서 무인차는 공유경제에 포함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다 이거죠. 아무튼 높아요. 공유경제에 많이 포함됩니다. 뭐 높을 수 있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이 그 차를 사지 않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차를 사지 않더라도 수행의자 로봇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될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뭐 저번에 설명했던 거예요. 뭐 고령자가 등산할 때도 필요하고, 산불이 나거나 추위가 올 때 특수막을 펼쳐서 대피소로 변신하기도 하고, 즉 보디가드 로봇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 보디가드, 막연하게 보디가드 로봇이다 이러면은요, 이게 특허하고 디자인의 범위가 너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참 공자께서 정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이름을 지어 본 겁니다. 의자 트랜스폼 수행 로봇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서 특허와 디자인을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좁은 범위 내에서 특허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연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명이 여전히 중요하네요. 시공간 벡터의 중첩이라는 이름도 참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의 종류에는 시공간이 동시에 있는 벡터가 있는 것이고, 그 벡터들이 중첩이 되는데 역동적으로 중첩이 된다 이거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역동적 중첩이 바이오 나노, 온난화와 공기오염, 바이오와 나노, 식량난, 그 다음에 실내 농업과 도시나 마을이 지하나 해조로 들어가는 부분이 서로 겹쳐 있는 역동적 중첩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식량난에 있어서는 고직광 전기
식물 공장이 결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작물 생산이 실내로 들어가게 되죠. 실외에서는 폭풍과 공기오염, 온난화, 막 갑자기 닥쳐오는 추위 이런 것 때문에 실외에서 농사 짓기가 어려워져요. 갈수록. 그래서 실내로 들어가는데 고집광전기 기술이 필요하고 병충해, 냉해, 가뭄을 극복하게 되고, 또 하나는 폭풍이나 공기 오염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 농사를 짓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주 값싼 땅을 임대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식량 자원을 확보하는. 근데 바로 그런 사막 같은 데서 폭풍과 냉해가 없는 데서 작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기 중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그 수분을 보존하는 기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거죠. 그리고 아주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 공기 오염이 스마트 더스트하고 떼진에 의해서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바이오 나노 기술 때문에 해결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어쨌건 공기가 오염되게 되면 사람들은 실내에서 24시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건 몰 경제가 훨씬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들어가 있는 그 쇼핑몰, 쇼핑몰이 아니죠. 뭐 거기 안에는 농장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몰이 되겠죠. 그런 몰로 가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공기오염이 심해지면 지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베트남의 지하 벙커처럼, 그다음에 데링쿠유라는 그 터키의 지하 도시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바이오 나노가 상당 부분에서 우리 인류의 불편함을 해소를 해줄 텐데 해결사 역할을 해요. 그 영역과 해결 순서를 상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특허 디자인 연구에서 중요하고, 쾌적하고 건강에 좋은 24시간 머물러도 좋은 공간의 조건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게 되면은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자, 기록적으로 진하게 오래가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2018년부터는 급격히 심해질 것이다. 중국의 도시화는 한국에게는 재앙이다.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장기인 폐는 약간 더 심해지는 공기오염에도 마치 골조가 된 폐처럼 나빠질 것이다. 지하철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복면에 가까운 특수 마스크가 유행할 것이다. 네, 이때가 되면은 그 테러 방지법에 만약에 그 마스크를 쓰면은 안 된다라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법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정도의 복면에 가까운 마스크가 아니면은 공기오염을 막고서 우리 폐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나빠진다는 얘기죠. 이게 2020년 이후에는 거의 한 달 정도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수도권, 우리 한국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기청정 건물에서 재택근무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회사들은 먼지가 많은 날에는 회사 건물, 그러니까 아침에 회사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황사나 미세먼지가 몰려왔다. 그러면 집에 가지 말고 회사 건물 내에서 깨끗한 공기 속에서 잠을 자고 가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죠. 유능한 직원들이 나쁜 공기를 마시면 병에 걸리게 되고 보험료 많이 들어가고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워낙에 미세먼지가 나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미세먼지들이. 자, 시공간 벡터의 중첩 3을 봅시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소재 3D 프린터, 3D 프린터의 재료로서의 신소재 기술하고, O2O, 오프라인 온라인의 연동과 온디맨드 현상. 그 사람들이 주문을 하면 그때 생산이 들어가는 온디맨드 현상. IoT와 웨어러블, IoT, 사물 인터넷의 연결과 웨어러블. 이 세 가지가 또 강력하게 역동적 중첩을 합니다. 그래서 VR, 가상현실 게임이든 체험이든 간에 그 세트장을 3D 프린터가 그때그때 프린트했다가 분해하고 그런 시장이 열리게 돼요. 새롭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3D 프린터와 신소재 부분에서는 뭔가를 가루로 만들었다가 다시 복원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외국에서 중국에 해산물 수출할 때 해산물 완전히 말려가지고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해산물 물에 담그기만 하면 다시 복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맛이 나와요. 바로 그런 식의
금속이 됐든 뭐가 됐든 분말 상태에서 3D 프린팅 과정에서 촉매나 접착체를 이용해서 복원하는 기술. 대장장이가 시카를 담금질하고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듯이 3D 프린터가 만약에 부엌용 시카를 프린팅한다고 쳤을 때 어떤 촉매와 어떤 접착제가 과연 그 대장간에서 만드는 시칼 정도의 강도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이게 이런 거 정말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3D 프린팅의 문제는 결국 셀프 어셈블링에 개발이 되게 되면 3D 프린터가 사양 산업이 슬슬 돼가기 시작할 겁니다. 셀프 어셈블링은 제 책에서 APM이라고 Atomically Precise Manufacturing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원자와 분자 단위의 셀프 어셈블링이 가능한 정도의 기술이 가게 되면 3D 프린터가 필요가 없어요. 3D 프린터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하지만 3D 그 세상이라는 게 왜 다 무너지진 않아요. 3D 프린터가 로봇을 프린터 한다거나 그때 필요한 그 다음에 재료를 재활용하는 기술로서 계속해서 활용이 될 것 같고, 웨어러블하고 IT 분야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기술이 체열 발전 기술하고, 체열 발전 기술은 삼성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기술인데, 웨어러블에 맞게 얼마만큼 유연한 그런 발전 기술을 지금 개발시켰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검색되는 걸로 봐서는 아직 초보적 단계라고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 이 에너지를 여기서 고집광 기술이 당연히 이제 관련성이 있게 되죠. 태양열 고집광이 낮 동안에 발전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웨어러블이라든가 무인 자동차라든가 가정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지금 ESS 기술은 각 가정에도 설치가 될 만큼 많이 알려진 기술이지만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죠. 태양광 전기 생산 그 효율도 앞으로 1000배에서 2000배가 더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ESS 기술도 그렇게 좋아질 건데, 누가 더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장 적은 공간에 저장시키는 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냐가 핵심이죠. 그것이 삼성이 그 반도체 기술을 발달시켜 나갔듯이 어떤 굉장한 기업이 ESS 기술을 그렇게 고집적, 고효율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온디맨드는요, 3D 프린터가 그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원격 전송이라는 기술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거의 2080년 이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원격 전송 기술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물질 복제와 생명체 복제까지도 가능한 기술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오리지널리티라는 개념이 희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평행우주에 가까운 어떤 그런 세상을 지구상에 도플갱어 같은 그런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아예 복제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 복제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복제해서 다시 같은 DNA를 가진 수정란을 잉태시켜서 다시 태어났을 때는 살아가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똑같은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 다르면 두뇌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먹는 게 달라질 것이고, 생활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근데 물질 복제와 생명체 복제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를 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전 언젠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뭐 지금 한국 경제를 일으키는 차원하고는 좀 너무나 먼 얘기라서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3D 프린터는 신소재, 촉매 플러스 접착제가 뭐냐? 접착제의
혁명 이후 거의 모든 물건을 프린트하게 될 것이고, O2O와 온디맨드는 결국 원격 정성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는 3D 프린터의 전성 시기가 될 것이고요. 영화 스타트랙에 나오는 전송이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정보를 완벽히 파악하는 양자 스캐너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은 생명체하고 물건을 복제했을 때 오리지널리티, 진짜와 구분이 어렵다. 피카소의 진품이 여러 곳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아마 저작권으로 그 물질 복제를 통제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본을 소유한 사람이 그 복제본을 하려는 사람에게 정보 사용료를 받게 되겠죠. 자, 마지막 시공간 백태 중첩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가정발전소, 무한동력차, 예방의학, 영원한 젊음, 바이오 나노 의료 생화학이 또 겹치게 됩니다. 자, 예방의학과 영원한 젊음, 안티에이징이 정말 줄기세포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IoT 기술, 그다음에 APM 기술, 아까 얘기했던 원자 분자를 조작하는 기술이 인간을 점점 사이보그화를 만들 것이고, 사이보그화된 인간은 호모 옵티머스가 될 것이고,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신체가 아니라 신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최적화된 인간, 호모 옵티머스가 되고, 호모 옵티머스 다음에는 트랜스휴먼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인가 신인가 뭐 로봇인가 헷갈리는 그러니까 트랜스 포스트 휴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갈 거고요. 그래서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런 인간이 2080년 이후에는 나오겠죠. 근데 2050년경에 행복한 존엄사 사업이 이미 좀 돈을 많이 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락사하고는 좀 틀려요. 좀 행복하게 인생을 자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여러 가지 걸 설계해주면서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을 관리해주면서 그런 사업이 좀 뜨게 될 것 같고, 나중에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면은 우주여행 기간 동안에 그 수면 상태에서 안티에이징으로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됐을 경우에는 드디어 화성 여행과 타이탄, 안드로메다까지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니까 일단 넘어가고, 바이오 나노에서요 분자와 나노 기계의 결합이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는 의학으로 바로 연결될 겁니다. 예방의학 같은 걸 치료의학으로. 자, 가정발전소와 무한동력차, 즉 동력이 무한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런 차들이 나오게 되고, 고집광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 공기 중에서 에너지를 흡입하거나 활용하는 기술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전에 에디슨하고 경쟁했던 니콜라 테슬라도 무한 에너지, 무한 동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읽은 어떤 신비서적에 의하면 니콜라 테슬라는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니콜라 테슬라의 머릿속에는 아주 앞선 문명의 지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막 100년, 200년 후의 기술까지 상상을 해냈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이고요. 그래서 가정과 무인차, 자율주행차는 에너지를 굉장히 빨리 독립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기를 한 2030년경으로 그러니까 한전, 전기를 공급해주는 회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언제냐, 2030년대 저는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비용이 갑자기 절감될 시기가 언제일 것이냐.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건요, 그냥 여기에 젊어진다라는 거를 포함을 합니다. 제가 이제 3월 2일 날 아침에 강남의 언주역 근처에 미래 성형외과에서 제 두피에 금실을 박는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몇백만 원인데 저는 제 그림을 대신 주면서 이제 그 수술을 받았는데요. 정말 70대가 금실을 두피에 박아도 머리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100% 믿었어요. 왜냐면 노화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노화는 기본적으로 물질 순환이 소통이 잘 안 되면 미네랄이라든가 혈액, 영양분이 소통이 안 돼. 그게 노화예요. 피부, 머리가 빠지는 거. 근데 금실을 박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터널을 뚫어버린다라는 개념하고 금이 우리 세포에 미치는 좋은 영향들을 동시에 준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머리가 새로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피 안에다 박아버리면요. 앞으로 3개월 후부터 확실한 효과가 난다는데 아무튼 제 머리가 나면은 여러분들께 탈모 20대 특히 20대 30대 탈모자들에게 지금 제가 좀 권장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사실 45세가 넘어가면서 탈모에 대해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발 이식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길래 원리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영양분을 소통시켜주는 원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맞다. 내가 노화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그게 노화의 원인이더라. 피부 노화의 원인이더라. 이게 좀 의견이 맞아떨어져서 제가 수술을 하기로 맘먹고 지금 진통제를 먹고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퀘스천 2. 질문을 해야지 우리가 미래 특허와 미래 디자인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영원히 살 수 있는 비용이 갑자기 절감될 시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느냐.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무릎에 줄기세포를 맞아서 다리의 근육과 관절이 70대 노인이 20대로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역동적 중첩 1에서 얘기했던 수행원 로봇이 필요할까요? 등산 갈 때? 필요가 없어지겠죠. 비용이 그러면 그 70대 노인을 20대로 돌려버리는 비용이 한 10억 든다고 칩시다. 그리고 의자 수행원 로봇이 2억이 된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이 5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자 수행원 로봇을 사서 등산을 갈까요? 아니면 빚을 내서 10억 원은 8억을 빚을 내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줄기세포를 맞을까요? 그래서 그 엔티에이징 의학의 비용이 언제 절감되느냐에 따라서 로봇 산업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되죠. 이거는 닌텐도 게임기가 나왔을 때 나이키 운동화가 갑자기 안 팔린 개념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떤 기술이 나오게 되면 갑자기 잘 나가던 기술이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예측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책에 이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책을 한 권이라도 더 사게 될 것 같아서요. 자, 나노기계가 세포나 DNA 또는 원자와 소통하는 그 언어가 무엇일까? 무엇으로 소통을 할까? 화학기호로 소통을 할까? 어떤 진동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 음파로 소통을 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이 또 이 엔티에이징 기술과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연구자들이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호모 옵티머스는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의 발달이 신체와 결합한 최적화된 인간을 호모 옵티머스라고 합니다. 자,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돈이 많은 사람부터 호모 옵티머스가 될 것이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값싼 로봇을 사용하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의해 건강과 수명까지 양극화되는 것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정부는 새로운 양극화에 직면할 것이다. 네. 가난하면 빨리 죽어야 되는 양극화가 다가오는 것이죠. 행복한 존엄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우리는 다른 차원으로 떠난 사람들과 중력 전화든 영적인 소통이든 뭐든 새로운 통신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게 될 것이다. 중력 전화라는 게요. 다른 차원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이고 중력자라는 게 있잖아요. 중력자. 그걸로 다른 차원하고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그 밖에 여러 가지 다른 통신수단이 또 떠오를 수도 있고요. 자, 어찌되었건
수명이 200년 이상이 되고 200년에서 1000년 정도가 되고 노화 방지 수면 여행이 가능해지면 화성이나 타이탄에서 50년 살다 오거나 남은 생을 안드로메다에서 살고 싶다 하면서 우주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우주여행은 지금 테슬라 자동차의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우주여행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태양계 자체를 떠나버리는 우주여행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제 전화번호가 노출이 잠깐 됐고요. 아무튼 여기까지 제가 정리하고 그 책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 정리가 돈이 되는 미래특허 119를 읽는데 오리엔테이션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오리엔테이션이면서도 최종적인 어떤 결론인데, 이건 4페이지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미래특허는 지금 현재 2쇄가 212페이지고요. 이 4페이지는 3쇄에 추가해서 3쇄부터는 216페이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 그 책을 보면서 긴급한 특허와 느긋한 특허 한번 대조해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것, 그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미래 특허와 미래 디자인을 잡는 하나의 기본적인 조건이고, 저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특히 우리나라에 많아지길 바랍니다.